안녕하세요. EBS 개념 완성 물리학 1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한기덕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띠를 알아보는 시간인데 그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못 풀었던 11번, 12번 문제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보어의 원자 모형, 이게 가장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석한 수소 원자 모형을 봤었어요. 보어의 원자 모형이 뭐였냐면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단단한 원자핵이라는 게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양성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은 알고 있어요. 중성자도 있다는 사실을.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핵을 이루고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돌고 있더라? 전자가 돌고 있더라. 그런데 전자가 돌고 있는 영역은 특정한 어떤 위치에만 있는데 그걸 궤도,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라고 했고, 양자수, N은 1번 궤도, N은 양자수 2번 궤도, 3번, 4번, 5번 이렇게 쭉쭉쭉 있었습니다. 무한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딱딱딱 정해져 있고 그 궤도를 벗어나서는, 즉 요런 영역에서는 전자가 있을 수 없고 특정한 영역에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보어 원자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역에 해당되는 특정한 에너지 값, 에너지 준이라고 불렸던 E1, E2, E3, 점점점 이 무한대까지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고, 어디가 에너지 값이 크다고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 값이 크고, 무한대에서 수소 원자가 갖고 있는 무한대에서 에너지 준위 값이 얼마라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0이라고 잡고, 안쪽에 있을수록 멀리 있을 때 에너지가 큰 거니까 가까이 있을 때 원자핵으로 가까이 가면서 에너지 값이 작아지고, 따라서 첫 번째 궤도는 수소 원자에서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였어요. 이 값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마이너스 값으로 상당히 작은 값이 되는구나 라는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2번 궤도의 에너지 준위 값이 얼마였죠?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3.40 일렉트론 볼트였어요. 따라서 누가 더 값이 큰 거죠? 마이너스 13만 원 이런 거보다는 마이너스 3만 원 이런 게 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2번 궤도가 더 에너지가 크고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 값이 커지더라. 에너지 준위 값이 커지더라. 따라서 진동수 조건, 보어 원자 모형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양자 조건이랑 진동수 조건이 있었어요. 특정한 궤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양자 조건이었고, 그 궤도를 이동할 때, 전자가 전이할 때 그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수소 원자 모형에서 한 가지 더 봤던 거, 자라가 뭐를 쓰고? 가바를 쓰고 격파를 한댔어요. 가바를 쓰고 적파라고 쓸게요. 자, 자외선은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에서 나오고, 요 라이먼 계열은 N이 1번으로 떨어지는 전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은 무슨 계열? 발머 계열이라고 부르고, 몇 번째 궤도? N은 양자수 2인 궤도로 떨어질 때,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이 가시광선이다라는 거 봤었고, 그 다음 적외선은 파셴 계열이라고 불렀고, 몇 번 궤도로? 양자수가 3인 궤도로 전이할 때, 위쪽 궤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그 에너지 주위 차이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빛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라는 거 우리 열심히 배워왔었고요. 그 문제가 바로 11번, 12번 문제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그럼 11번, 12번을 봐야겠죠?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A, B, C, D, E 전자의 전위가 나와 있고요. 어떤 게 에너지가 제일 클까요? 당연히 어디로 떨어지냐가 선생님 중요하다고 그랬고, 밑으로 떨어질수록 에너지 준위 차이가 커져서 1번으로 떨어질 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론 2번으로 떨어질 때, 그 다음으론 3번으로 떨어질 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따라서 C, D, E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센 녀석이 있을 텐데 누가 제일 셀까요?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되는 건데, 당연히 똑같이 1번으로 떨어진다면 2번보다는 3번, 3번보다 4번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에너지가 크겠죠. 보니까 이 C와 이 D와 이 E의 관계를 따져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A와 B를 비교해 보면
이 A와 이 B를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누가 커요? 당연히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큰 A에서 에너지가 크더라. 요렇게. 자, 그러면 A, B, C, D, E를 모두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될까요? 2번이 클까요? A가 클까요? 전이 E가 있고요. A가 있는데 A는 4번에서 2번으로 두 단계 밑으로 내려왔고요. E는 2에서 1로 한 단계 내려왔으니까 A가 크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중요한 건 몇 단계, 몇 계단 내려왔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로 떨어졌냐. 따라서 더 낮은 층으로 1번 양자수 1인 궤도로 떨어질 때가 더 큰 에너지가 방출되니 모든 에너지를 다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D, 그 다음 E, 그 다음에 2번으로 떨어지는 어떻게? 그 다음에 A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되더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고 싶은 거 에너지 봤으니까 진동수를 봐야겠죠. 근데 우리 요 조건을 봤었어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더라. E는 HF로 나타내지더라 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 이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에너지와 진동수가 비례한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칠판을 때리면서 설명했죠. 1초에 3번 때리는 거랑 1초에 5번 때리는 거랑 어떨 때 더 아프다고요? 5번. 즉 진동수가 클 때 에너지가 크더라. 결국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훨씬 크다는 거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진동수 관계를 따져보니 C에서 방출되는 빛이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쭈루룩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이 파트에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에너지와 진동수와 그 다음에 파장까지의 관계를 같이 봐야 되고요.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선생님 칠판을 3번 때릴 때랑 5번 때릴 때랑 파장이 5번 때릴 때 더 짧아지죠. 많이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따라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가 있었고 따라서 파장의 관계를 써보면 람다 C, 람다 D, 람다 E, 람다 A, 람다 B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파장이 길더라? 가장 에너지가 작은, 진동수가 작은 B가 가장 파장이 길고 요렇게 되더라 라는 관계를 따져볼 수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요런 관계가 있기는 했는데 E는 HF고 F는 람다에 반비례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람다분의 C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 관계를 만족하더라고요. 여러분 요걸 알면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진동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진동수 관계를 가지고 파장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형태로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계를 밑에 나번 그래프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니까 발머 계열이라고 나오고요. 발머는 무슨 영역이었죠? 전자기파, 빛에서 보면 자라가 가시광선 영역이고 가시광선은 몇 번 궤도로? 2번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나타나는 빛이니 A, B, 요 2번 궤도로 떨어지는 F1, F2 뭐가 A고 뭐가 B인지는 모르겠으나 A와 B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라이먼 계열, 자외선 영역, 즉 N은 1번 궤도로 떨어질 때니 F3, F4, F5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C, D, E 중에 하나씩이더라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관계를 따져보면 진동수가 이쪽으로 갈수록 큰 거잖아요. 진동수가 큰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은 거니 진동수가 제일 큰 F5는 뭘까요? C겠죠? 요 밑에다가 매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수가 제일 큰 F5는 FC일 거고 그 다음에 F5는 FC고 F4는 FD 그 다음 F3는 E고요. 에너지가 그 다음 발머 계열에서 에너지가 큰 진동수가 큰 F2는 A에 해당될 거고 여기는 B에 해당될 것이다 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몇 번 궤도로 떨어지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F2는 D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이다. F2를 봤더니 D가 아니라 지금 A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 틀렸네요. D가 아니라 A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니은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즉 요 말이 에너지 준위 차이를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한 개가 전자가 떨어질 때 광자를 방출하는데 그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더라. 따라서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와 E를 비교해 보면
1번으로 떨어지는 더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큰 2가 더 크더라. 따라서 A일 때가 2일 때보다 크다. 틀리죠? 2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다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디귿. F5는 F2 더하기 F3더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 지우고, 자, F5가 어디냐면 F5는 여기 있죠. FC. 요게 F5고요. F2는 A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F3는 3번, 여기 E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단 쓸 수가 있는데, 요 관계를 따져보니 4번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 전자가 방출하는 빛 에너지, 이 C는 요만큼의 에너지 더하기 요만큼의 에너지일 테니까 이 A 더하기 이 E더라 라는 거는 우리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고, 에너지는 HF라고 쓸 수 있다고 했으니 HFC는 HFA 더하기 HFE랑 같고요. 그쵸? 똑같이 H를 없애주면 관계가 나오네요. 진동수의 관계가. 에너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FC는 FA 더하기 FE로 나타내지고, FC는 F5, FA는 F2, FE는 F3라고 했으니 어때요? 디귿 보기 맞는 설명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진동수의 관계랑 에너지의 관계가 비례하고요. 그래서 동일한 관계가 성립되고 에너지 관계를 따져봤더니 디귿 보기도 맞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고 디귿 맞았으니 몇 번이 정답이 되죠? 3번이 정답이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문제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부분의 지식들을 다 적용시켜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볼 건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요 단원의 마지막 문제고요. 보어의 원자 모형을 나타내고 있고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보여지니까 바닥 상태,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아마도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문제 한번 쌤이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으로 A, B는 전자가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 전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는 2번에서 1번으로, B는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고요.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무슨 계열? 자외선이 있죠. 자외선, 자라, 라이먼 계열이고, 그 다음 2번 궤도로 떨어지는 거니까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발머 계열이구나 라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는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이 N을 나타낸 것이다. AB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각각 FA, FB이다. 이때 옳은 것을 찾아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가 뭐였죠? 띄엄띄엄한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는 게 양자화였고, 보어의 양자 조건에 의하면 1번, 2번, 3번, 4번 특정한 궤도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고 그 궤도에 해당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 값이 존재하더라라고 했으니 기억 보기는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 요 사이에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 특정한 영역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기억 보기 맞고요. 니은. 전자가 N은 3인 상태에서 N은 1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FA 더하기 FB다. 맞는 보기겠죠, 당연히. 아까 우리 방금 봤던 에너지 관계를 따져보면 3번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는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 더하기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였는데 진동수 관계가 그대로 성립했고, 따라서 3번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요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FB 더하기 2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FA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고, 따라서 니은 보기가 그걸 묻고 있네요. 니은 보기 당연히 맞고요. 다음 디귿.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A와 B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에너지가 크다고요? 자외선이 더 아파요? 가시광선이 더 아파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즉 1번 궤도로 떨어지는 라이먼 계열이 더 강한 빛, 에너지가 큰 빛, 진동수가 큰 빛이더라 라는 거 얘기했으니까 A일 때가 B일 때보다 에너지가 더 크죠. 1번 궤도로 떨어질 때가 더 에너지가 크고, 요 표로 가지고 생각해 보면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고요? 이거 빼면 되는 거니까 10.2 일렉트론 볼트고, 요거는 얼마였죠? 3.4, 1.5 빼면, 자, 1.5에서 마이너스 1.5에서 빼기 마이너스 3.4 하면 되는 거니까 3.4에서 1.5 뺀 거니까요.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되더라. 즉, 약 1.9 일렉트론 볼트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방출되는구나. 누가 더 크다고요? 당연히 자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1번으로 떨어지는 전이 A가 더 에너지가 크다고요. 안 해봐도 알았지만 해봐서 정확히 더 알 수가 있었던 12번 문제. 정답 따라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 이것도 맞는 설명이니까 정답 몇 번이 돼요? 5번이 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기체에서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특히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고요. 이번에 살펴본 건, 드디어 이번에 살펴볼 건 20강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띠라는 건데, 자,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핵심 키워드. 고체의 에너지 띠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 한번 배워볼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건 기체였어요. 수소 원자 하나였어요. 그렇죠? 원자 하나만 있는, 또는 수소 원자 2개 있는 간단한 구조를 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원자들이 따다다다닥 붙어있는 고체에서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고체에서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전기전도도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강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알아볼 건 고체의 에너지 준인데, 근데 방금 선생님이 에너지 준이라고 안 하고 에너지 띠라고 했어요. 에너지 준이랑 띠랑 어떻게 다를까요? 밑에 그림 보면 당연히 보이긴 하는데, 요렇게 띄엄띄엄한 1번 궤도, 2번 궤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에너지 준위가 나타나 있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원자핵 하나에 전자 하나 도는 게 아니라 원자핵이 엄청 많죠. 여러분, 지금 이 분필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100개, 1000개, 10,000개, 억 개가 넘을 거예요. 엄청 많을 겁니다. 그때, 즉 이렇게 원자핵이 엄청나게 많을 때, 그때 나타나는 에너지 준위는 어떤 형태를 띨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막 궁금해서 막 찾아보고 싶어지네요. 그렇죠? 이 고체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한 개일 때는 에너지 준위가 딱딱딱 나타난다고 할 때, 2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자핵과 왼쪽과 오른쪽의 원자핵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 돌고 있는 전자가 상호작용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에너지 준위가 갈라져요. 여러 개가 겹치게 됩니다. 요렇게 에너지 준위가 지금 여기 갈라져 있는 형태가 보이죠? 한 가닥 읽다가 2가닥이 됐어요. 한기덕이라고 보았는데, 처음에 선생님 문제집 풀면서 한 가닥을 한기덕으로 봤는데, 아무튼 한 가닥이 2가닥으로 갈라졌고, 1개, 2개, 3개 원자가 수없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준위가 겹치고 상호작용하면서 띠처럼 나타나는, 요렇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딱딱딱 있었는데, 원자들이 가까이 붙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원자핵과 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 준위가 겹쳐서 나타나게 되고, 그 겹쳐서 나타난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띠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기를 에너지 띠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체와 원자 1개, 2개 정도가 있는 기체와 원자가 엄청나게 많은 고체의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달라지더라. 기체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딱딱딱 나타났다면, 원자가 수없이 많은 고체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겹쳐지면서 이렇게 띠와 같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제 고체의 에너지 준위가 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를 에너지 띠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띠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으로 자 보면 여기 허용된 띠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전자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됐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에너지 준위, 특정한 궤도에만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에너지 준위가 겹쳐서 나타났으니까 이 에너지 띠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자가 있을 수 있더라. 그러면 에너지 띠가 아닌 부분, 요런 데는 전자가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전자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에너지 준위가 아닌 거죠.
자, 따라서 요 부분, 비어있는 요 부분은 금지된 띠라고 불러요. 자, 고체에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 에너지 준위가 겹쳐서 나타난 허용된 띠가 있고 에너지 준위가 없는 부분, 전자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은 금지된 띠라고 부르더라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우리 에너지 띠 사이의 요 간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띠 간격. 특히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원자가 띠와 전도 띠 사이의 그 간격을 띠 간격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거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자, 지금 수소 원자와 고체를 비교해 봤는데 수소 원자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간단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면 고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체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 않죠. 인접 원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겹쳐서 나타나고 준위 겹침이 일어나고 따라서 이게 어떤 형태로 되더라? 에너지 띠의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수소 원자 하나만 있다면 딱딱딱 에너지 준위가 나타났었고 여러 개가 나타난 고체에서는 이렇게 여러 에너지 준위가 겹쳐서 이렇게 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걸 에너지 띠라고 불렀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전자가 몇 개나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전자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면 전자가 요 아랫부분에 많이 있겠죠. 수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데 파울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파울리가 베타 원리라는 걸 주장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에너지 준위 하나에는 동일한 상태의 전자 한 개밖에 있을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반에서도 이름이 똑같은 학생 2명 보통은 없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반 배정할 때 나중에 여러분 학년 올라갈 때 이름 똑같은 학생들은 이렇게 다른 반으로 배치를 한단 말이죠. 나중에 다 그런 거 선생님들이 검토를 합니다. 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에너지 준위 하나에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전자가 2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 하나에 전자가 몇 개씩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전자가 있을 수 없으니까 전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전자 2개가 있을 수 있대요. 왜? 요 2개의 전자,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에너지 값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두 전자가 뭐가 다른 거죠? 하나는 스핀이라는 값이 업인 상태로 나타나고 하나는 스핀이 다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듯이 스핀이라는 걸 하는, 실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스핀이 업인 상태, 다운인 상태, 즉 다른 전자니까 요 에너지 준위 하나에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핀 업, 스핀 다운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렇게 안 된다고요. 에너지 준위에 스핀 업 이렇게 2개. 동일한 똑같은 값을 갖는 전자 2개가 들어갈 수 없어요. 마치 한 반에 한 기덕이 2명일 수 없듯이.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한 기덕, 두 기덕, 다른 성을 갖고 있는 기덕이 2명이 있을 수는 있죠. 여러분 반에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전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스핀 값을 갖는 업과 다운, 다른 스핀 값을 갖는 전자 2개가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베타 원리예요. 같은 물리량을 갖고 있는 전자들은 동일한 상태에 한 개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베타. 요 베타라는 건 우리 요 베타 아니에요. 요 베타 아니고 배척한다 할 때의 베타 원리예요. 똑같은 거 오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 밀어냅니다.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에 모든 전자가 다 몰려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2개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전자가 3개라면 에너지가 작을 때 이렇게 3개가 배치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고체라면 어떨까요? 고체라면 전자가 마찬가지로 채워질 수가 있는데 아래서부터 에너지가 낮을 때는 밑에서부터 채워질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작으니까 밑에가 바닥 상태라고 했고 자 여기 에너지 띠에는 전자가 몇 개 채워질 수 있을까요? 2개일까 아닐까? 당연히 아니겠죠. 왜? 에너지 띠라는 건 에너지 준위가 엄청나게 많은 게 겹쳐져서 띠처럼 보인다고 했으니까 이 많은 에너지 띠에 전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각각 2개씩 스핀 다른 값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고체는 이 아랫부분의 에너지 띠에도 전자가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자의 배치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뒤에 이제 전기 전도도 얘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언급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우리 이제 에너지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가 중첩돼서 상호작용으로 띠처럼 나타나는, 여러 개가 겹쳐져서 띠처럼 나타나는 걸 에너지띠라고 했는데, 그러면 에너지띠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고체를 이루는 수많은 무엇에 의해? 원자에. 고체는 따닥따닥 붙여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얼음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든다면 엄청나게 부피가 커지듯이 고체는 더 많은 원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고, 따라서 옆에 있는 원자들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되고 여러 겹이 겹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고체를 이루는 수많은 원자에 의해 분리된 에너지 준위가 원자의 수만큼 많아지면서 에너지 띠를 이루게 되더라.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가 겹쳐 있어서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띠처럼 전자가 어디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너지 준위가 딱딱딱딱 있는 것이더라 라는 것까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바닥 상태가 여기라고 했고, 전자가 하나씩 이제 채워질 겁니다. 밑에서부터. 그러다가 전자가 채워진 가장 바깥 부분의 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가띠라고 불러요. 원자가띠가 아니고 원자가띠.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가장 자리라고 하잖아요. 원자의 가장 바깥 자리에 있는 전자가 채워진 띠를 원자가띠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에너지띠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띠라고 불러요. 둘 다 에너지띠인데 전자가 채워져 있을 거란 말이죠.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 부분에 해당되는 에너지띠를 원자가띠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에너지띠를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왜 이름을 다르게 부르냐면 전자가 원자가띠에 있는 거랑 전도띠에 있는 거랑 많이 달라서 그래요. 어떻게 다르냐면 원자가띠에 있을 때는 아직 원자에 가까이 있는 거죠. 여기 원자핵이 있을 테고, 원자에 가까이에 있으니까 구속되어 있단 말이죠. 잘 못 도망가요. 그러다가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면 원자로부터 멀어졌죠. 여러분, 엄마로부터 구속이 벗어나면 집 밖으로 나가면 조금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렇죠? 틴트도 바르고 바지통도 줄이고 좀 자유롭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전자도 마찬가지로 원자가띠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올라가면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되고, 그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에너지띠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 부분의 띠, 원자가띠, 그 위에 띠, 전도띠, 그리고 요 둘 사이의 간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띠간격. 자, 여기를 띠간격이라고 하더라. 띠간격이 뭐라고요? 원자가띠와 써볼게요.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사이의 에너지 간격, 전도띠 사이의 에너지 간격을 말하더라.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요 띠 간격이 넓을 때랑 좁을 때 전기가 어떨 때 잘 통할까요? 전기가 통한다는 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띠 간격을 넘어서서 전도띠로 올라갔고, 그 전도띠에 전자들이 많으면, 자유전자들이 많으면 전류가 쫙쫙쫙 통할 텐데, 자유전자가 많을 때, 즉 띠 간격이 어떨 때? 좁을 때. 엄청 좁아서 붙어 있을 때, 이때는 전류가 엄청 잘 흐르겠죠. 따라서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넓을 때, 그 다음에 좁을 때, 그 다음에 어떨 때? 없을 때. 띠 간격이 없대요. 붙어 있대요. 일부가 겹쳐 있대요. 이렇게 우리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고, 자, 띠 간격이 넓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전자가 그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로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전자 이동이 어렵습니다. 전자 이동의 어려움.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우리 고체를 세 가지로 구분해요. 전기가 잘 통하는 걸 도체, 잘 안 통하는 거 절연체라고 부르고,
그다음 적당한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전기가 통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반도체라고 불러요. 반만 흐르는 게 아니라 적당한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전기가 통하는 반도체. 이렇게 고체를 전기가 잘 통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요 띠 간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띠 간격이 중요하더라. 띠 간격이 넓으면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려면 전도띠로 올라가려면 띠 간격에 해당되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고 넓을 때는 그만큼 흡수하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전자 이동이 어려우니 이거는 절연체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절연체가 되는 거고 자, 띠 간격이 좁아요. 좁다기보다 없을 때부터 한번 볼게요. 띠 간격이 없어요. 거의 붙어 있어. 그러면 살짝만 에너지만 받아도 약간의 열적 요동만 있어도 위로 올라가겠죠. 쉽게 자유전자가 되고 쉽게 전류가 흘러요. 이건 뭐라고요? 자, 전자 이동이 훨씬 쉽다. 전자 이동이 쉽더라. 따라서 이거는 뭐가 되더라? 고체에서 전기 전도도를 봤을 때 이거는 도체가 되더라. 자, 그럼 하나 남은 거. 띠 간격이 좁을 때는 넓은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띠 간격이 있는 좁은 띠 간격이 있는 요거는 반도체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띠 간격이 좁을 때는 적당히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고 그쵸? 이때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괜히 에너지 띠를 배운 게 아니에요. 기체에서 원자 하나 있을 때 에너지 준위를 받고 그게 여러 개 붙어 있을 때 에너지 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 받고 그 에너지 띠, 원자가 띠와 전도 띠 그 사이에 띠 간격이 존재하고 띠 간격이 넓을 때랑 없을 때랑 좁을 때 어떻게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냐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전기 전도성을 얘기해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여기에서 요만큼의 자, 아깝지만 지우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띠 영역이 있고 요런 데 전자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 없다고요? 에너지 준위가 없으니까 전자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거 금지된 띠라고 했고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을 에너지 띠 또는 허용된 띠라고 불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에너지 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있고 전자가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되더라. 자유전자가 많은 도체가 있고 자유전자가 거의 없는 절연체가 있더라 라는 거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에너지 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다면 원자가 띠와 전도 띠의 개념으로 봤다면 실제 고체를 전기 전도성에 따라 전기가 잘 통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도체와 절연체와 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더라 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말로 설명했던 게 그림으로 잘 나와 있죠. 자, 도체와 반도체와 절연체가 나타나 있고 도체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띠 간격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원자가 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거의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렇죠? 요 위는 위에 있는 더 다는 높은 띠인 거고요. 원자가 띠,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 부분의 에너지 띠가 여기 있고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붙어 있으니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쉽게 올라갈 수 있더라. 여기 점점점 있는 거는 그림의 오류가 아니고 전자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여기 원자가 띠에 있는 구멍이 뭐냐면 전자가 올라가서 생긴 구멍인 거고 전도 띠에 요 파란색 요게 뭐냐면 바로 전도 띠로 올라간 자유전자가 된 그 전자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띠 간격이 없다고 했어요, 도체에서는. 근데 요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일부 겹쳐져 있다. 그러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 띠로 어차피 일부 겹쳐져 있으니까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자유전자가 되기 쉽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도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거의 붙어 있거나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일부 겹쳐져 있는 상태. 그래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쉽게 전도 띠로 올라가는 상태를 도체라고 하고 그 도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더라? 전기가 잘 통하더라. 자, 정의를 써본다면 자, 도체라는 건
고체에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 중에서 도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말하더라. 통하는 물질을 말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기 전도도가 높다. 다른 말로 하면 전기 저항이 어떻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방해를 덜 하는 거죠. 저항이 작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체의 예,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 뭐가 있죠? 우리가 아는 금속들, 구리 같은 거 있죠? 예로 보면 은 같은 것도 그렇고요. 구리 같은 것도 그래요. 그리고 맞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것도 도체예요.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가장 전형적인 도체에 해당되고, 그 다음 절연체라는 것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이겠죠?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을 말하고 하는 물질. 절연체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고무. 여러분 전기 같은 거 만질 때 고무장갑 끼고 만지면 전기가 안 통해서 조금 안전하게 만질 수 있습니다. 고무.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것도 전기가 안 통하죠. 나무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절연체 이런 것들이 있고, 절연체, 전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는 전기 전도도, 전기가 전달되는 그 정도가 낮더라, 작더라라는 거죠. 전기 전도도가 작고,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은 큰 거죠. 저항은 크더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는 어떠냐? 반도체는 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체보다는 안 통하고 절연체보다는 잘 통하는 거죠.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 전도도를 갖더라. 전기 도도가 아니고 전기 전도도, 그렇죠? 전기 전도도를 갖더라.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우리 이제 뒤에 다다음 시간에 다이오드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할 그 물질, 실리콘과 저머늄 같은 게 있습니다. 실리콘, 규소라고도 불리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반도체에 해당되더라라는 겁니다. 대략 이 띠 간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 일렉트론 볼트 정도래요. 요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는 에너지의 단위라고 했어요. 좀 작은 단위고 약 1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띠 간격을 갖고 있는 그 정도의 물질을 보통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고, 도체보다는 전기가 안 통하지만 절연체보다는 잘 통하고, 절연체는 이 띠 간격이 매우 넓어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더라 라는 게 바로 절연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띠를 살펴봤으니 그 관계를 전자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얘기했듯이 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자, 도체에서의 전자의 이동을 살펴볼 거고,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전자잖아요. 실제로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요 빈칸에 전자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전기 전도도를 전자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쉽게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서 전류가 잘 흐르더라. 도체에서는 쉽게 전도띠로 이동하더라. 전류가 잘 흐르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절연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올라가지 못하더라. 잘 올라가지 못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고, 반도체는 적당한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갈 수 있더라 라는 거, 적당히 올라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들은 여기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류를 흘려주더라 라는 거 우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봤다면 그러면 실제로 전류가 흘러간다,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외부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전하 운반자의 이동을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도체, 여기 구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리에
자유전자가 많다고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도체 조각이 있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나요? 아니죠. 그냥 도체가 구리 조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건전지를 연결해야 된단 말이죠. 건전지를 연결했다라는 건 어떤 물질이 있고 그 물질에 건전지를 연결했다라는 건 전기장을 걸어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어디가 플러스죠? 긴 게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짧지만 두꺼운 여기는 전자가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압차가 생긴다. 즉 여기 봐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있을 때 전기장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여기 단위 양전화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플러스 1쿨롱은 마이너스 쪽으로 끌릴 거고 플러스에서 밀릴 테니까 전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전기장이 만들어질 때, 즉 건전지를 연결해 줬을 때 실제로 전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걸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면 도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전자들이 귀엽게 줄 맞춰서 쫙쫙쫙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 그러면 전기장이 어떻게 걸려 있는 거죠? 전기장이라는 건 단위 양전화가 받는 힘이니까 전기장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죠. 이걸 전기장이라고 했고 따라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으니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요 그림을 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걸려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말은 곧 왼쪽에는 플러스 전하들이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좀 몰려 있어서 전자들이 왼쪽으로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자핵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자유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간 자유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쭉 끌려가더라. 즉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자들이 이동해 가더라.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도체에서. 전하운반자. 그럼 실제로 전류를 흘려주는 건 누구라고요? 원자핵이라고요? 전자라고요? 전자라고요. 자, 전자. 자, 전하운반자는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가 실제 전류를 흘려주는, 전하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절연체는 어때요? 전류가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흘러요.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가 거의 없어서 절연체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더라. 반도체는 어떨까요? 자, 반도체가 중요한데, 자, 여기 있던 전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갔네요. 전도띠로 올라갔고,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되고, 밑에 있는 전자가 있었다가 빠진 요 구멍, 뭐라고 부르냐면 양공이라고 불러요. 전자가 없으니까 왠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맞나요? 봐봐요. 헬륨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두 개가 주변을 돌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자 하나가 전도띠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전자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전자가 하나가 비어있는 양공이라는 게 있더라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요 양공으로 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전자가 빠졌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어떤 구멍이 있구나. 그걸 우리는 양공이라고 불러요. 전도띠로 전자가 올라가면 전자가 있었던 그 공간은 비어있게 되죠.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구멍을 양공이라고 부르고 위로 올라간 전자가 있다. 이때 전기장을 걸어준다면 전기장이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나와 있어요. 오른쪽 화살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왼쪽에 플러스 전하들이 오른쪽엔 마이너스 전하들이 있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이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이에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롱 놓으면 플러스에서 밀리고 마이너스에서 끌리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전기장은 플러스 전화에서 마이너스 전화로 화살표를 그리면 그게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전기장이 걸려 있으니, 즉 왼쪽에는 플러스 전화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전화들이 있으니 전자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당연히 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통통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공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그냥 비어있는 구멍인데 이 비어있는 구멍이 움직이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비어있는 구멍인데 여기 플러스 전화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전자들이 이 플러스 쪽으로 끌려서 이 비어있는 구멍으로 이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비어져요. 그렇죠? 그럼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옆에 있던 전자가 또 통 옮겨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비어져요. 자, 이때 보면 비어있는 구멍이 오른쪽으로 움직여 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전자가 왼쪽으로 움직여 가니까 비어있는 양공은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더라. 양공이 전류를 흘려준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원자가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도띠에서는 위로 올라간, 전도띠로 올라간 자유전자는, 이 전자는 자유전자가 되고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움직여 가게 되더라. 전자가 움직여 가더라. 전도띠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자도,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도 움직이고 밑에 원자가띠에 있던 구멍, 양공도 움직여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더라. 즉 전하를 운반해주는 역할은 전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양공이라는 것도, 그 비어있는 구멍도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플러스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옮겨주는, 이동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게 반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양공이라는 개념. 자, 그래서 요 정리해 보면 전기장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전자가 우리 F는 QE 배웠잖아요. 전자가 전하량이 있고 전기장이 걸려 있으니까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속도가 증가하고, 속도를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막 움직여 갑니다. 전자가 움직여 가니까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절연체는 전기장을 가해도 잘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자들이 대부분 그냥 원자가띠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위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장을 걸어도 못 움직여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반도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자는 전기장의 방향으로,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은 단위 양전하,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으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으로 이동. 그 다음 양공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양공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양공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어떤 구멍, 사실 실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전자가 비어있는 그 구멍을 상대적으로 양공이라고 부르고, 그 양공은 전자가 채워짐과 동시에 반대로 오른쪽으로, 즉 전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이죠. 따라서 양공은 전기장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고체에서, 즉 에너지 띠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서 에너지 준위가 겹쳐져서 에너지 띠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때 그 에너지 띠에 전자가 따다다닥 채워지는데,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 부분의 띠를 원자가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에너지 띠를 전도띠라고 불렀고,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면, 띠 간격보다 큰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면, 전도띠로 올라가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되더라. 그 띠 간격이 거의 붙어 있거나 일부가 겹쳐져 있어서 도체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게 되고, 절연체에서는 띠 간격이 매우 넓어서 전자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더라. 반도체에는 적당히 띠 간격이 있어서, 좁은 띠 간격이 있어서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적당한 에너지를 흡수하면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갔을 때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양공은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전기를 흐르게 하더라.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더라. 상대적으로 전기가 제일 잘 통하는 물질은 도체, 그 다음으론 반도체, 그 다음으로 제일 안 통하는 게 절연체더라. 왜?
자유전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원자의 구속력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됐고, 그래서 전기를 흘려주게 되더라라는 전기 전도성을 고체에서 에너지 띠의 관점에서, 원자가 띠와 전도 띠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문제, 내신 기초 문제로 한번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체의 에너지 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체와는 다르게, 수소 원자 하나랑은 다르게 에너지 준위가 겹쳐서 에너지 띠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거 봤고, 그 에너지 띠의 간격이 원자가 띠와 전도 띠의 그 사이의 간격이 넓으냐 좁으냐 일부 겹쳐 있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수능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이 파트는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딱 지금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부분의 개념만 딱 잡고 있다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1번. 그림 가부터 다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의 에너지 띠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때 가에서부터 다에 해당되는 고체 물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 즉 어떤 게 고체 중에서 도체고 어떤 게 반도체고 어떤 게 절연체인지를 찾아보라는 문제인데, 딱 봐도 붙어있는 거 누구라고요? 붙어있는 거, 전자가 쉽게 올라가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도체고, 전자가 잘 올라가지 못하는 거, 띠 간격이 넓어서 전자가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자유전자가 거의 없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을 절연체, 적당해서 적당히 흡수하면 적당히 흐르는 반도체가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띠 간격만 보고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런 문제들은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거의 붙어있는, 띠 간격이 0인 가가 무엇일 것이다? 도체일 것이다 라는 거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그 다음 나와 달을 비교해 보면 띠 간격이 누가 넓어요? 다가 넓습니다. 띠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고, 큰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다는 전기가 잘 안 통하겠죠. 요 위로 올라간,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돼서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건데, 자유전자가 거의 없으니 다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절연체가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의 그 사이의 띠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아서 전자가 적당한 에너지만 흡수하면 위로 올라가서 전도띠로 올라갈 수가 있고, 전기장을 걸어주면, 건전지를 걸어주면 전자는 그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올라가서 생긴, 원자가 띠에 있는 그 전자가 있던 구멍,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공이라고 부른다고요. 양공은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 가더라. 양공에 전자들이 채워지면서 그 빈 구멍, 양공은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자유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가면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더라 라는 게 바로 요 반도체에 해당되겠다. 따라서 가는 도체, 나는 반도체, 다는 절연체니 정답 몇 번이 되죠? 2번이 된다는 거라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1번 문제 가볍게 풀었고요.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2번 문제. 너무 커서 약간 위압적이긴 하지만 한번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2번. 그림은 어떤 고체의 에너지 띠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딱 볼 것도 없이, 아직 설명도 안 나와 있긴 하지만 뭔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뭘 것 같아요? 띠 간격이 없는, 붙어 있는, 일부 겹쳐져 있는, 이거 뭐라고요? 아마도 도체일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꼼꼼히 봐야겠죠. A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영역을, B는 전자가 비어 있는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 아까 도체라는 건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다, 띠 간격이 0이다, 또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일부 겹쳐져 있다라고 했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원자가 띠의 일부가 채워져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도체를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좀 다른 부분에서 자유전자가 쉽게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원자가띠가 있어요. 원자가띠가 있는데 원자가띠에 다 채워져 있어서 그 다음 전도띠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자가띠에 일부만 채워져 있어요. 따라서 이 아랫부분에만 일부가 채워져 있어.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살짝만 해도 여기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원자가띠에 일부만 채워져 있으면 여기까지가 지금 원자핵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자가 쉽게 그 위에 있는 붙어 있는 거니까 그냥 같은 에너지 띠니까 전자가 쉽게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로 올라간 전자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도체가 되는 거예요. 자, 도체를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다. 띠 간격이 0이다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일부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원자가띠에 일부만 전자가 채워져 있다. 따라서 전자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도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요 원자가띠에 일부만 채워져 있다라는 개념의 도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가띠에 일부만 전자가 채워져 있어서 전자가 쉽게 자유전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마도 도체일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 도체의 에너지띠를 나타낸 것이다. 맞죠? 도체라는 건 원자가띠에 일부만 채워져 있거나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거나 일부 겹쳐져 있는 것을 도체라고 했으니 기억 보기 당연히 맞고요. 니은, 양공이 주요 전하 운반자이다. 양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갔을 때 비어있는 요 구멍을 양공이라고 했고 양공이 전기를 통하게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건 도체가 아니라 누구? 반도체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린 설명이 되더라라는 거. 우리 아까 선생님 표로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도체에서는 전도띠로 올라간 자유전자가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더라라는 얘기 강조했었습니다. 다음, 디귿. 이 고체에 해당되는 물질에는 저마늄이 있다. 저마늄? Ge, 저마늄, 실리콘, 이거 뭐라고요? 대표적인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도체는 이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마늄과 실리콘. 이 두 개는 반도체. 띠 간격이 적당해서 좁아서 적당한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더라. 그 띠 간격이 약 1 일렉트론 볼트로 작더라 라는 얘기 했었죠. 저마늄은 도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도체에 해당되는 설명인 기억만 정답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체를 물어보고 있었고 도체를 얘기하는 세 가지 정의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알찬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볼 건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보통은 비에너지를 흡수하죠. 또는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전자가 위로 올라가서 전도띠로 올라가면 자유롭게 움직이고 원자가띠에 요 구멍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언제 그랬죠? 반도체에서 선생님 얘기했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체 물질은 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원자가띠와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대요. 아까 선생님 방금 2번 문제에서 원자가띠에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는 거 그거 도체라고 했어요. 원자가띠에 일부만 채워져 있어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그 위로 올라가고 쉽게 자유전자가 돼서 움직여 가더라. 도체였고요. 원자가띠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다. 반도체도 절연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에너지를 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다라고 보면 도체는 아니겠다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원자가띠와 비어있는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작아서 넓다 하면 절연체겠죠. 에너지가 너무 넓어서 띠 간격이 너무 넓어서 자유전자가 되기 힘든 절연체는 아니구나. 아마도 반도체구나 라는 거 여기서도 힌트가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지금 모든 증거들이 다 뭐를 얘기하고 있죠? 반도체가 정답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의 정답은 반도체를 찾으면 되는 건데 1번 은은 뭐죠? 왠지 은은 전기가 통할 것 같은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은은 도체고요. 그 다음 구리선 우리
과학실에서 실험할 때 쓰는 그 집기전선 있죠? 그 속에 구리선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리도 도체구나. 전기가 엄청 잘 통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3번 실리콘. 낯서니까 한번 조금 기다려 보고요. 4번 고무, 5번 유리. 고무와 유리는 딱 봐도 전기 안 통하게 생겼죠? 연결하면 집기로 연결하면 전기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할 것 같단 말이죠. 고무와 유리는 절연체고요. 실리콘이 뭐라고요? 실리콘과 저마늄.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반도체에서는 이게 반도체구나. 알 수가 있다. 정답 그래서 3번이라는 거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3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4번 문제인데 자, 고체는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기준으로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구분한다. 전기 전도도가 뭐라고요? 전기가 얼만큼 전달되느냐 그 정도를 전도도라고 하고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도체, 잘 안 통하는 물질 절연체, 적당한 에너지를 주면 통하는 물질 반도체 이렇게 세 개로 구별할 수 있더라 라고 했어요. 띠 간격을 가지고 우리 얘기했었죠. 자, 이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 봅시다. 기억. 전기 전도도는 도체가 가장 크다. 도체가 전기가 제일 잘 통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것밖에 없어요. 전기 전도도, 전기가 잘 전달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따라서 도체에서 전기가 잘 통하니 기억 보기는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니은. 반도체에서 전하의 운반체는 전자뿐이다. 반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 밑에 전자가 비어있는 구멍, 양공이 생기고 위에 올라간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더라. 이때 전기장을 다음과 같이 걸어주면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자는 이동하고 전기장의 방향으로 양공이 이동해서 전류를 전자와 양공이 흘려주게 되더라.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하는 건 반도체에서는 전자와 양공이었어요. 선생님 표로 정리해 줬었죠. 따라서 니은 보기 반도체에서 전하의 운반체는 전자뿐이다. 딱 봐도 뭔가 단정적으로 틀린 보기 같잖아요. 그렇죠? 전자뿐이 아니라 전자와 양공이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틱은 온도가 올라가면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는 증가한다.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건 분자들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고 분자들이, 입자들이, 원자들이, 전자들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크면 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크면 전자가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가 커졌으니 온도가 증가했으니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자유전자가 될 수 있겠죠. 전도띠로 전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질 테고 따라서 양공도 많아질 테고 전자와 양공이 전류를 흘려주게 하니 전기가 잘 통하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 맞는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 모두 다 맞지 않죠? 요 니은 틀렸으니까 전자와 양공이 있으니까 기역과 디귿 3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 더 알아볼 건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가 잘 통해요. 근데 도체는 어떨까요?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가 잘 안 통한대요. 왜 그럴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가 커져서 전자도 빨리 움직일 것 같은데 왜 전기가 잘 안 통할까? 도체에서는 왜냐면 그 도체를 구성하는 그 원자들이 막 전자뿐만 아니라 원자핵도 막 진동하고 다른 전자도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 움직임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방해를 받아요. 방해를 받아서 저항값이 증가하게 돼요. 도체에서는 그런 거고요.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얼마큼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많아지면서 양공이 많아지면서 전기가 잘 통하고 도체에서는 진동, 분자들의 진동, 원자들의 진동이 증가해서 저항값이 커지더라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정답 3번이다라는 거 쉽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건 5번 문제인데요. 빈칸 채우는 거죠. 자, 빈칸 채우는 거 우리가 배운 거 얼마나 이 빈칸에 넣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띠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에너지 띠는 누가 나타낸다고요? 기체가, 고체가 원자가 여러 개가 따다다닥 붙어있는 고체에서 에너지 준위가 겹쳐서 에너지 띠로 나타날 수 있더라 라는 거 봤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에너지 띠. 원자 핵이 있고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고체에서는 에너지 띠의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전자가 채워진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하면 에너지 준위에 들어갈 수 있는 똑같은 상태의 전자는 없더라. 다른 상태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에너지 준위에 스핀업, 스핀 다운 이렇게 딱 두 개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 에너지 T에는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 있으니까 전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어찌됐던 전자가 채워졌고 채워진 요 가장 에너지가 높은 T 요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자의 가장 자리에 있는 가장 자리에 있는 그 부분의 에너지 T를 원자가띠라고 했어. 원자가띠. 귀엽죠? 원자가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에너지 T 뭐라고 했죠? 그 위로 올라가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도띠가 되는 거죠. 전도띠로 올라가면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면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더라. 그래서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전도띠. 자, 전자가 채워진 요 가장자리 가장 높은 에너지 띠를 원자가띠예요? 전도띠예요? 원자가띠죠. 원자가띠. 원자가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이 띠 위에 존재하며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 띠 방금 했죠? 전도띠라고 한다고요. 니은은 전도띠네요. 전도띠라고 한다. 이 두 띠 사이의 에너지 간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요 에너지 간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띠 사이의 간격이다라고 해서 띠 간격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따온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띠 간격이라고 넣으면 될 거고요. 띠 간격이라고 하며 띠 간격은 똑같이 디귿이니까 띠 간격은 고체의 전기 전도도를 구별하는 주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띠 간격이 좁으면 0이면 도체, 적당히 벌어져 있으면 좁으면 반도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절연체더라 라는 거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에너지 띠와 전기 전도도를 연결시켜서 빈칸 넣기 형태로 문제가 나왔고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원자가 띠와 전도띠와 띠 간격을 살펴봤으니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요 한 문제로 정리해 볼 수도 있었네요. 5번 문제 잘 풀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6번 문제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다음 중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선생님,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요? 일단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신경 쓰지 말고 보기를 보면서 아, 맞는 말이구나, 틀린 말이구나를 OX, OX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옳은 거 찾는지 틀린 거 찾는지를 보면 여러분 안 틀리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딱딱딱 띄엄띄엄한 값을 갖는다. 보어가 얘기했었는데 에너지 T는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으로 모든 에너지 값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에너지 T는 뭐였냐면 에너지 준위가 일부 겹쳐져서 일부가 T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였죠. 그 다음 에너지 준위가 일부가 겹쳐져서 그 다음 일부 T처럼 나타나는 게 바로 에너지 T인 거고 T와 T 사이에 간격이 있었어요. T 간격이 있었고 따라서 전자는 여기에 있을 수 없더라. 금지된 T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준위가 아니니까. 에너지 T가 모든 영역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준위가 겹쳐지는 일부 구간의 에너지 T의 형태로 있는 거고 그걸 허용된 T, 에너지 T가 아닌 부분, 즉 전자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은 금지된 T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 돼요. 자,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거 1번은 틀렸고 불연속적으로 존재하죠. 그 다음 2번 원자가 T 위에 있는 T를 전도띠라고 한다. 원자가 T,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영역 중에서 가장 바깥쪽 에너지가 큰 부분을 원자가 T라고 했고 그 위에를 전도띠라고 했어요.
전자가 아직 채워져 있지 않은 부분 전도띠라고 했으니 2번 설명은 맞고요. 그 다음 3번.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여기 전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 준위가 없잖아요. 여기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전자가 있을 수 없다고요. 금지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틀렸네요. 3번.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다음 4번.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높아요?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에너지가 커졌어요. 커서 무한대일 때 얼마였죠? 무한대일 때 에너지 값이 0이었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값으로 점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수소 원자에서 우리 꼼꼼히 봤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 개념이 성립합니다. 멀리 있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따라서 낮다가 아니라 높다. 4번도 틀렸고. 자, 5번. 전자가 에너지를 잃으면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이동한다. 전자가 에너지를 잃으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이동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높아졌으니까 5번 틀렸네. 에너지를 잃으면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비대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요. 따라서 5번도 틀렸고요. 자, 그러면 1번, 3번, 4번, 5번 틀렸고 2번만 맞으니까 아마도 옳은 거 찾아보는 거겠죠. 옳은 것은 정답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의 정답 2번임을 쉽게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 볼 건 7번. 7번. 자, 읽어볼게요. 고체 물질을 이루는 원자에서의 에너지 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지금 7번까지 오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 보니까 어때요? 기본 개념만 딱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계산도 없잖아요, 그렇죠? 쉽게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 문제 같이 보면 에너지 T, 에너지 준위가 겹쳐져서 T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 부분을 에너지 T라고 했고 언제? 고체에서 그렇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였고, 기억! 여러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모여서 형성된다. 맞죠? 에너지 준위가 옆에 있는 원자들에 의해서 갈라지고 중첩되면서 여러 개가 합쳐져서 에너지 T를 이루더라. 근데 사실 돋보기로 자세히 돋보기로 보인다고 보이는 건 아니지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확대시켜 본다면 에너지 준위가 아주 작은 간격으로 벌려져 있는, 그래서 거의 T의 형태로 쫙 나타나는 에너지 T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기억에 대한 설명인 거죠.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고, 니은 원자들이 서로 가깝게 위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T가 생긴다. 맞죠? 원자와 원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이 원자 핵에서 만드는 그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옆에 원자가 가까이 있으면 원자들끼리 영향을 받아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고 여러 개로 나뉘고 겹쳐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T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 에너지 준위가 짜잘하게 이렇게 많이 겹쳐져서 T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 즉 원자들이 서로 가깝게 위치하는 고체적인 특성에 의해서 에너지 T가 생긴다. 니은 보기 맞는 설명이 돼요. 다음으로 디귿. 에너지 T는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첫 번째 에너지 T, 두 번째 에너지 T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원자가 T와 전도 T만 봐도 연속적이지 않잖아요. 그쵸? 여기 간격이 있잖아요. T 간격이 있잖아요. 연속적이다, 연속적이지 않다? 불연속적이다. 에너지 T도 에너지 준위처럼 딱딱딱 나타나게 되더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에너지 준위 자체가 불연속적이니까 에너지 T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이 아니고 불연속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맞는 몇 번이 돼요? 7번의 정답은 4번. 4번이 정답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8번. 자, 내신 기초 문제 8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엔 서술형 문제네요. 여러분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죠? 몇 % 이상은 서술형, 논술형으로 시험을 출제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그걸 감안해서 개념에 대한 정립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8번 문제. 도체, 절연체, 반도체의 T 간격과 전기 전도도의 크기를 각각 비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T 간격과
전기 전도도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체, 절연체, 반도체가 있죠. 띠 간격이 제일 넓은 거 누구라고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절연체. 절연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작아요? 띠 간격이 없다, 붙어 있다, 일부 겹쳐져 있다, 원자과 띠의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다라고 말하는 도체가 제일 띠 간격이 좁죠. 반도체는 그냥 적당해요. 반도체. 따라서 띠 간격이 넓은 건 절연체, 그 다음 넓은 건 반도체, 도체는 거의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띠 간격이 좁은, 거의 없는 도체에서 전기가 제일 잘 통하고, 띠 간격이 넓은 절연체에서는 전기가 거의 안 통하죠. 자, 절연체와 반도체와 도체를 비교해 보면, 전기 전도도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냐를 비교해 보면 도체가 제일 잘 통하고, 그 다음 반도체, 그 다음에 절연체는 제일 전기가 안 통하더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띠 간격과 반대의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도체에서 전류를 흘려주는 전하 운반 역할을 하는 건 전도띠로 이동한 자유전자고, 반도체에서 전류를 흘려주는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는 건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와 그 다음에 원자과띠에 남아있던 전자가 비어있는 부분, 양공이 그 역할을 하더라 라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 9번 문제. 자, 9번 문제를 보니 그림은 수많은 원자의 가까이 위치해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밀집된 에너지 띠 구조, 우리 에너지 띠를 배우고 있고요. 그 띠를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체 상태에서 가능한 상황이다. 기체에서는 원자가 딱딱딱 떨어져 있다고요. 대신 고체는 따다다닥 붙어 있다고요. 붙어 있으니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에너지 준위가 겹쳐서 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했으니 1번 기체가 아니고 고체라고 했죠.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원자과 띠의 에너지 준위가 전도띠보다 높다. 원자과 띠의 에너지 준위가 전도띠보다 낮죠. 에너지를 받아야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2번 보기 틀렸고, 그 다음 3번 하나의 띠에는 하나의 전자만 존재할 수 있다. 하나의 띠에는 전자 하나만 있을 수 있다고요? 뭔가 비효율적인 것 같죠? 에너지 준위도, 선생님 에너지 준위도 뭐라고 그랬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하면 같은 전자는 있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전자가 스핀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고, 스핀 업다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각각 2개씩이에요. 다른 스핀이 이렇게 2개씩 들어갈 수가 있고, 에너지 띠는 에너지 준위가 엄청나게 많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띠니까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에너지 준위마다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 준위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에너지 띠는 전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 3번 하나의 띠에는 하나의 전자만 존재할 수 있다는 틀렸네요. 그래서 3번 보기는 X. 다음으로 4번 띠 간격이 좁을수록 전류가 흐르기 쉬워요? 맞죠? 자유전자가 되게 쉬우니까 4번 보기는 맞고요. 5번 원자과 띠의 전자가 띠 간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와 원자과 띠 사이에 존재할 수 없죠. 여기 에너지 준위가 있는 거 아니니까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더라 라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